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가 마련을 한 양도세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부가 이 안에 반대 의견을 낸 적도 있었고 또 부과 기준이 비율로 정해진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연결해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특위의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게 됐는데요. 이 완화안 당론으로 확정이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7 보궐선거 때 저희가 이제 큰 표 차이로 졌는데 그때 현장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부동산 민심이 정부 여당이 그동안 운영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네. 또 2017년에 이제 공급 대책을 미처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네.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 취득, 보유, 양도 모두 세금을 강화하다 보니까 거래 과정에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들까지 네. 그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실제로는 많은 세금 부담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껴서 해결하려면 네. 최소한도 실거주한 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는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예. 그 사람들까지 과중한 세부담을 지어서 이사도 못 가게 만든다거나 또 종부세를 전체 서울 시내 아파트 소유자의 약 4분의 1. 강남 같은 데는 60%가 넘고 성동 등 서너 개 구역에서도 40%가 넘는 이런 세금을 가지고는 앞으로 대선이고 뭐가 어떻게 치르겠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아서 그 의견들이 특위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뭐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배포하신 자료 보면은 서울, 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도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결국엔 이번에 이 정책이 좀 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악화된 것은요. 예. 민심이 악화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값 안정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렵다는 거. 이러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 대책은요. 네. 지난 6월 10일 날 그동안에 20차례나 발표한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못 받았어요. 실천력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분양 수준으로 아주 구체화한 지역별로 얼마에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언제 살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정부와 당과 서울시의회에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3자 협의하여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집값의 6 내지 20%만 가지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집 프로그램도 수도권에 17,000여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했고 계속 늘려갈 거고요. 네. 이번 대책은 이러한 공급 대책, 그 집값 안정 대책은 이미 다 결정해서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고. 네.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한 불만, 특히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관한 불만만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지난 5월 27일 함께 발표했을 때 재산세는 결정을 했지만 네. 이 종부세와 양도세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 전문가와의 공청회 등을 다 거쳐서 민심 수렴을 좀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로 큰 표 차이로 특이한 대로 결정된 것이죠. 큰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주택자라든가 젊은 세대 여러 가지 실망 같은 부분은 공급 대책으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실소유주에 대한 대책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급 대책과 금융 LTV 완화 정책이 5월 27일에 발표돼서 그것이 이제 무주택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보완이고요. 이번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그것도 아주 소규모 주택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을 줄여가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집을 줄일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양도세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양도세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라도 현행 세제는 2009년부터 9억을 초과하면 네. 이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인 거죠? 아닙니다. 실가입니다. 아, 실가입니까? 예. 양도세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예. 그런데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과세하는데 지난 5월 27일 날 결정된 재산세의 이 경감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네. 그 9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2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제 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양도세도 실가로 12억이면 공시지가로 9억이니까 그걸 맞춰준 거고요. 네. 또 십몇 년 동안 물가나 집값이 올라갔는데 전혀 변동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현실화해 줌으로써 이사를 할 때 세금 부담이 10배 가까이 4년 동안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을 줄이지 않으면 같은 규모의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조세 저항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죠. 네.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클수록 양도세가 더 증가하는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정책의 딜레마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똑똑한 집 한 채만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을 계속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희 정책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차익이 5억까지는 작은 차익이니까 그 안에서는 세금을 지금처럼 장기 보유 공제를 전액 다 해주지만 네. 보유기간이 5월 초과할 때는 최차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좀 줄이는 정책 원칙을 당에서 결정해서 지금 구체적인 비율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개 지금 안을 보면 한 차액이 10억 정도까지는 현재보다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만들고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도록 만드는 네. 정책 보완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실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개편안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지금까지 이제 종부세는 200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로 네.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공시지가가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강남의 18평형부터 강북의 20평, 30평 이 정도 비교적 중산층들이 이하가 살고 있는 소규모 주택,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올해부터는 내게 돼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네.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가면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약 4분의 1이 과세되고 예. 비율이 강남에서는 60%가 넘고 성동이나 용산이나 마포에서도 다 40%가 넘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건 종부세 제도의 본래 취지에 안 맞거든요. 당초 종부세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고가로 가지고 있는 1% 정도를 과세하려는 거였는데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3.7%나 되고 서울 지역은 4분의 1, 25%가 넘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따르는 조세 저항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네, 전체 종부세가 6년 동안에 한 6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그게 8조 7천억이거든요. 네. 그중에 주택에 대한 세금이 현행대로 가면 5조 8천억이 됩니다. 이 주택에 대한 세금 5조 8천억 중에서 이번에 소규모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에 국한해서 상위 2% 룰을 만들므로써 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전국에서 비싼 주택품도 백분율로 쭉 계산해서 상위 2%로 잘라서 그 이상만 과세하게 되면 약 8만 9천 명 정도가 세금이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는 모두 합해서 650억 정도니까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 8천억에 1.2%밖에 안 됩니다. 네. 소액으로 내고 있는 다수의 이 1세대 1주택자
그분들을 제외해서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막자는 뜻이죠. 그 2% 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데요. 이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든가 명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위헌 소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네. 과세 요건은 법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백분율로 세웠을 때 2%로 정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그 2%가 해당하는 주택은 지금도 매년 4월 1일 가야 자기 주택이 9억이 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공시지가를 매년 발표하니까요. 똑같이 4월 1일 발표됐을 때 2% 백분율도 함께 발표하거든요, 지금. 네네. 똑같이 그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주택에 내 집이 과세되느냐 안 되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가격이 자꾸 변동되는데 그때마다 이거 더 올려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논쟁하고 갈등을 빚는 것도 없어지면서 본래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위 고가 주택부터 상위 2%만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하게 한다는 그 제도의 취지는 오히려 맞고 행정적인 그런 부담도 어차피 매년 공시지가 발표하는데 거기서 백분율을 함께 발표하는데 2%를 자르면 되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서 조세 저항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든가 예측 가능성에도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럼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느 집값이라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네. 어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 도로도 닦고 지하철도 놓고 학교도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주거의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체로 볼 때 그런 편익을 받아서 자기 집값이 상위 대한민국에서 비싼 주택부터 시작해서 상위 2% 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부세를 좀 줄여준다거나 깎아준다거나 면제해주는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안 내도 돼야 되는 거고 좀 이 종합부동산세는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다라는 조세 저항이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 지적에 대한 답이 저는 이번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세액이 전에는 한 2조밖에 안 거쳤는데 올 11월 현행대로 과세하면 5조 8천억이 거치게 됩니다. 네. 무려 350%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들, 서울 시내에 18평에서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찾아서 과세하는 게 이게 종부세 취지에 맞느냐. 그런 점에서 그분들을 제외해 주는데 그분들이 내는 세금 전부 합쳐봐야 전체의 1.2%밖에 안 되는 650억이고 네. 다만 그 사람들의 숫자가 8만 9천 명이나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과세하고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네. 이제는 더 이상 가격으로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위 2% 룰을 확립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따르는 조세상의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죠.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또 아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 잡아주길 좀 기대했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면 고가라든가 다주택자들에게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 11월 달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본 다주택자들이 세금 고지서를 보면 전부 깜짝 놀라고 이제는 불필요하게 주택에 투자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350%가 늡니다. 작년보다. 네.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분들은 네.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세율 계산해 보면 네. 다주택자들은 평균 350%가 세금이 늘어나서 이제는 그 다주택자들의 세금 변동은 전혀 없거든요. 예. 금년부터 세율도 2배로 높아지고 공시지가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세금이 강화되는데 소규모 1세대 1주택까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 이번에 2% 룰이었죠. 그럼 부자 감세 절대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들, 1가구 1주택자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민 어느 누구도 서울 시내에서 30평 이하의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정당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잘못 판단하고 있던 제도가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네. 그것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당정청 협의도 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좀 여당의 개편안과는 반대 입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본래 정부는 이제 그동안의 세제 운영을 정부가 주도해서 운영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 당에서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 세제로 운영하니까 부동산 민심이 악화돼서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당에 접수된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정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승복을 하고 그러면 당의 안대로 이렇게 고쳐보자라고 했던 거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네. 그 취지를 존중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상위 1%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경감폭이 클까 봐 2%로 잘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1세대 1주택자들이 소규모 중산층들까지도 모두 다 종부세 과세되는 잘못된 세제 운영은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네. 지난 4.7 보궐선거 결과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성난 민심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이런 대책들도 좀 마련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민심을 달래는 결과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앞으로 민주당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안정에는 공급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 6월 10일 날 그동안의 공급 대책은 정책을 막 발표했지만 실제로 피부에와 닿는 실제 유효 공급이 시장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유효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바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조건들을 함께 부동산 태스크포스에서 정부와 또 서울시의회와 협의한 태스크포스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씩 발표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부동산 대책들은 이제 이 주택 사업자들이 모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독점했는데, 네.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제 임차하다가 분양받는 누구나 집 프로그램이 그런 건데요. 실제 분양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6%에서 20% 수준 안에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준비된 대로 집을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10년간은 임차해서 살면서 그다음에 10년 뒤에 당초 분양가대로 사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집값이 올라갔을 때도 집값 상승의 이익을, 개발이익이죠. 그것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자기가 기여한 분야에 따라서 임차인이 매월 월세 내는 속에 그 금융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배분해서 실제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자.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해야만 우리 청년들, 무주택자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금융 완화 정책도 함께 발표가 됐고요. 예. 그러면 이 공급 대책은 이제 계획이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 부동산 특위가 그런 공급 대책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으로 좀 점검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특위는 이제 세금 조정을 목적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난주로 일단 해체를 하고요. 네. 나머지 공급 업무는 그동안 특위가 해오던 것을 정부 내 국토위의 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이 위원장이 된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를 당 안에 만들고, 또 정부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이 되는 관계부처로 차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가 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3자 간의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이 공급대책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부동산 세제 개편 이게 확정되는 건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정부랑 다 협의가 끝나는 지점이요. 지금 거의 협의는 지난 주말로 다 끝났고요. 예. 구체적인 법안 실무 작업을 거치면 7월 첫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11월 달에 고지서 발부가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입니다.